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공격하고 이어 중국의 수도인 난징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수세에 몰리게 된 중국은 일본에 강화를 제안하게 되고 이에 일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중국은 만주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한다. 화북과 화중 지역에 비무장지대 및 특별행정구역을 설정한다. 중국은 일본에게 전쟁 비용을 배상한다. 72시간 이내에 이 요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라. 만일 거부한다면 일본은 더 이상 국민당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중국 입장에서 매우 치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회답을 보냅니다. 일본이 제시한 조건은 너무 막연하다. 조건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 일본은 중국이 자신들의 조건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교섭을 중단합니다. 이로써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던 전쟁이 다시 개시됩니다. 장개석은 일본에게 굴복하여 멸망하느니 싸우다 멸망하는 쪽을 택하겠다 라고 하며 끝까지 항전할 것을 선언하였고, 일본 또한 중국의 전 국토를 장악한 후 새로운 친일 정권을 수립한다는 진화사변 처리 근본 방침을 결정합니다. 장개석은 일본군에게 크게 밀리면서도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중국의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도시와 철도를 중심으로 점과 선을 연결한 것뿐이고 면적을 전부 장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군이 지연전을 펼치며 계속 시간을 끈다면 일본군은 결국 지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은 실제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의 국방 전략에는 소련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상세히 있었지만 중국에 대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단지 중국에 괴뢰 정부를 세워 소련을 상대하는 기지로 삼겠다는 막연한 계획 정도만 있었으며 6개의 사단 18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베이징과 난징을 점령하면 그들이 곧 항복해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항은 예상외로 강했으며 원래의 계획보다 많은 16개 사단 50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 상태였고, 이마저도 병력이 부족해 예비역과 신병들로 구성된 특별사단을 계속 창설해야 했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독일군처럼 차량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도보로 기동해야 했고 하루에 15km 정도만을 진격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광활한 중국 영토를 점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대본영 어전회의에서는 병력과 보급의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의 진격을 금지하라고 지시하지만 일선 부대들은 이 같은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여기서 1938년 당시 국제관계를 살펴보면 독일은 일본과 아직 동맹을 맺기 전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중국군의 최정예 부대는 독일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중국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일본과 싸우고 있는 중국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단 6개월 만에 20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대량의 군사물자를 중국에 보내주었습니다. 미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중립을 유지하면서 일본과 중국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철강을 판매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시간을 끌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은 다음 목표를 서주로 결정합니다. 서주는 교통의 중심지로 남북을 잇는 진포철도와 동서를 잇는 농해철도가 교차하는 지역이고 중국 최대의 곡창지대이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이 이곳을 점령하게 된다면 그동안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북진화 방면군과 중진화 방면군이 상호 연결되어 원활한 보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개석은 서주를 방어할 지휘관으로 이종인을 선택합니다. 그는 광시성의 군벌로 그 세력이 매우 강해 장개석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의 힘이 있었지만 일본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장개석에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장개석은 그를 오정구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의 부대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예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개석은 부하들에게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군은 각 지방의 군벌들이 연합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투가 벌어지면 지휘관들이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군벌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기회만 있으면 군대를 후방으로 철수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개석은 명령을 어긴 고위급 장교 41명을 체포해 명명불복종으로 총사시키며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1938년 3월 25일 일본군의 선봉부대인 5사단과 10사단이 서주의 동북쪽에 위치한 태화장으로 남하합니다. 중국군은 이전과 다르게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으며 태화장에 10만 명의 병력을 직결시키고 일본군이 공격해오면 도시의 안쪽으로 유인한 뒤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군이 전차를 앞세우고 도시로 진입하자 중국군은 독일에서 들여온 155mm 곡사포와 37mm 대전차포를 사용해 대응에 나섭니다. 태화장에서는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지만 중국군의 대병력에 포위된 일본군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후퇴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1만 2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중국군은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태화장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스스로도 매우 놀랐습니다. 이 전투는 중일 전쟁에서 중국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대규모 전투였고 일본 입장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래 현대전에서 겪은 첫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연전 연패를 거듭하던 중국은 이 단 한 번의 승리로 침체되었던 분위기를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었고 외신 기자들도 이 소식을 서방 세계에 알렸습니다. 태화장에서의 패배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복수에 나서기로 하고 서주를 남북으로 포위하여 이종인의 제5정구를 포위 섬멸하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북진화 방면군에서 5개 사단, 2개의 혼성여단이, 중진화 방면군에서는 3개의 사단과 2개의 독립지대가 투입되었고 여기에 해군 육전대와 항공병단까지 보충되어 병력은 총 20만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중국군도 기존 병력 30만 명을 60만 명으로 증강시켜 방어전에 나섭니다. 일본군 북진화 방면군의 5사단과 10사단, 114사단이 태화장을 다시 공격했고 서쪽에서는 14사단과 16사단이 서쪽으로 남하합니다. 중국군이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사이 중진화 방면군의 3사단, 9사단, 13사단이 북쪽으로 진격하여 서주를 포위하게 되면서 중국군은 전멸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규모가 생각보다 대규모인 것을 깨달은 중국군은 서주를 포기하고 철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중국군은 이전처럼 무질서하게 철수하다가는 또다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자충이 지휘하는 59군에게 엄호하도록 지시하고 나머지 병력을 순차적으로 철수시킵니다. 중국군의 질서 있는 철수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포위망이 서서히 좁혀오자 다급해진 중국군은 그들의 추격을 막기 위해 황하강의 제방을 폭파시킵니다. 이러한 조치로 중국은 2천여 개의 마을이 수몰되고 1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긴 했지만 일본군의 추격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주에서의 태화장 전투는 아직 일본군의 공세를 막아낼 만큼 결정적이진 않았지만 중국군 입장에서 일본군이 전쟁 기계가 아닌 그들도 사람임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앞으로의 긴 전쟁을 버티게 해줄 작은 희망을 준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